어디서 굴러먹던 것들은 이래서 안 돼. 이런 최고급 호텔에 데려와 봐야 뭘 아나. 이껏해야 풀떼기나 우걱우걱 씹어먹고 있으니 내가 저런 꼴을 보려고 내 아들을 그리 애지중지 키운 게 아닌데. 어머님, 뭘 그리 실망하세요. 근본이 어디 가겠어요. 평생 맛있는 거 한번 제대로 못 먹어본 티가 나는 거죠. 저런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날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호텔 레스토랑 한복판에서 저는 그저 숨쉬는 것만으로도 경멸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뎠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과 가슴을 후벼 파는 모욕적인 언사뿐이었죠.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관계를, 이 끔찍한 결혼을, 이 모든 것을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그 날카로운 말들은 모두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보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불리는 셰프라는 호칭이 더 익숙했던 여자입니다.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제 젊은 날의 대부분은 낯선 나라의 뜨거운 주방에서 치열한 불꽃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요리는 제 삶의 이유였고 그 누구 앞에서도 저를 당당하게 만들어주었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자부했던 그 길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가장 끔찍한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쩌다 그 숨막히는 모욕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던 그 눈부신 뉴욕의 어느 날로 시간을 되돌려야만 합니다. 제 인생의 나침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제 기억 속 유년 시절은 흙먼지 날리는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 혹은 비릿한 바다 내음이 가득한 동남아시아의 작은 항구에 더 가깝습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오신 부모님께서는 어느 날 병원 가운을 벗어던지고 배낭 하나를 짊어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을 무렵이었죠. 해나야, 아빠 엄마는 이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단다. 네가 괜찮다면 우리와 함께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겠니? 그 말씀은 제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찌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깃덩이가 접시에 담겨 나오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부모님께서는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게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해야만 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으니까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직접 부엌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밥 한 그릇을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새 부모님과 동료분들의 식사까지 책임지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부엌은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밖은 위험하고 또래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세상이었지만 그곳에서만큼은 제가 창조주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세계 각국의 신기한 식재료들은 제 장난감이었고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는 제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요리에 미쳐갔고 학교 공부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이 수시로 바뀌는 여러 나라를 떠도는 환경 탓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이미 제 인생의 길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해나야, 정말 학교에 가지 않아도 괜찮겠니? 친구들은 대학 갈 준비를 한다는데 엄마, 제 대학은 이 주방인걸요. 저는 여기서 세상을 배우고 제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고등학교도 마치지 않았냐고, 후회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게 졸업장이란 종이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요리, 사람들의 얼굴에 번지는 행복한 미소야말로 제 살아있는 졸업장이자 빛나는 훈장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 무대는 뉴욕의 가장 뜨거운 주방이었고 제 무기는 10대 시절부터 갈고 닦은 칼 한 자루였습니다. 그곳에서 제 학벌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만이 저를 증명하는 유일한 잣대였죠. 네,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남자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심장부, 별 5개짜리 레스토랑들이 즐비한 거리에서도 제 주방은 유독 까다로운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코스 요리 대신 늘 가장 간단한 파스타 한 접시를 주문했고 와인 리스트를 훑는 대신 그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거는 아무 말 없이 주방 쪽을, 정확히는 불꽃 앞에서 땀 흘리는 저를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죠. 수많은 남자들이 제게 추파를 던지고 명함을 건넸지만 저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욕망이나 과시욕 대신 뭐라 설명하기 힘든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감 시간이 훌쩍 지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가 레스토랑 앞에 서성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한국분 아니세요? 저 여기서 매일 식사하는 유학생인데. 네, 한국 사람 맞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그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보였죠. 사실은 일주일째 당신에게 말을 걸려고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네?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번호라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아서. 그런데 저 내일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제 인생 전립 문제입니다. 그러니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이가 없었지만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에 평생 요리만 하느라 굳어있던 제 심장이 제멋대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일에만 미쳐 살았던 제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제 요리를 칭찬하는 대신 제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제 성공을 부러워하는 대신 제 작은 상처를 먼저 걱정해 주었습니다. 요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제 삶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를 통해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사람을 무르게 만드는지 그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제 몸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우리는 결혼은커녕 먼 미래를 약속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학업을 마쳐야 하는 학생이었고 저는 이제 막 제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두 사람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면 어쩌든 밤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하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해나야,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 번만 말해줘. 나 임신했어. 우리 아기를.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죠. 역시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가 외쳤습니다. 낳아줘. 당연히 낳아야지. 세상에 내가 아빠가 된다니. 해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자 해나야. 한국으로 가자.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정식으로 허락받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야. 너와 우리 아기 내가 평생 책임질게. 그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 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잊고 살았던 탓일까요?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단 한 번도 예상해 본 적 없는 방향으로 거칠게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 제 뿌리가 있는 땅은 저를 조금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졌던 그 낯선 공기는 그의 부모님 댁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칼날처럼 차가운 냉기로 변해 제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첫 만남. 저는 제 평생의 반려가 될 남자의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며칠 밤낮으로 고르고 골라 준비한 선물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선 그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제 선물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아직은 티도 나지 않는 제 배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 흠을 잡는 상인의 그것처럼 집요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래, 네가 바로 내 아들 인생을 망치러 온 그 아이구나.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입니다. 몰라 그저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어디서 배운 수작이냐? 공부하라고 멀리 타국까지 보내놨더니 거기서 연애질이나 하고 다녀? 그것도 모자라 덜컥 임신까지 해서 나타나?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네가 뭘 알아서 했어야지.
여자가 몸가짐을 어떻게 하고 다녔으면 결혼도 하기 전에 애부터 가죠? 장애가 창창한 내 아들 발목을 그깟 배 하나로 붙잡아 매려는 속셈 아니더냐. 그분은 제 소중한 아기를 그깟 배라고 불렀습니다. 제 사랑은 수작이 되었고 제 남자는 발목 잡힌 불쌍한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인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기뻐하기는커녕 어째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너는 대체 뭐 하는 애니? 저는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했습니다. 거기서 오빠를 만났어요. 식당? 세상에 기껏 한다는 일이 식당 주방일이라고? 그녀의 입가에 노골적인 경멸이 어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너 대학은 어디 나왔니? 한국에서 나왔어? 아니면 미국에서? 하버드? 예일? 그도 아니면 스탠퍼드 정도는 되는 거니?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 대학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쨍하고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뭐? 대학을 안 다녔다고? 왜 공부를 못했니? 머리가 나빠서 대학에 못 간 거야? 아닙니다.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야. 일을 일찍 시작했다니? 너 그럼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일을 했다는 말이냐? 너 양아치니? 아니면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애를 학교도 안 보내고 일을 시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제 삶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네, 제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갈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 아닙니까? 내가 저런 여우 같은 년한테 홀랑 넘어가라고 내 아들을 그리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알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꼴을 보여? 저는 완전히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기분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꾸리게 됐다는데 부모님의 허락이 왜 이렇게 절대적인 힘을 갖는 것인지 저는 그저 우리가 가족이 될 사이니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쓰러진 제 어머니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제게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지옥의 문턱에 서 있구나. 그리고 이 지옥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시어머니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제 학력은 이제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의심하고 파헤쳐야 할 거대한 범죄의 단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제 과거를 제멋대로 재단하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사실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말해봐.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학교를 안 다닌 게 아니라 못 다닌 거지? 그렇지? 그녀의 상상 속에서 저는 온갖 문제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친구들을 못 살게 구는 불량 학생이었니? 그래서 퇴학이라도 당한 게야? 아니면 내가 혹독한 따돌림이라도 당해서 상처받고 학교를 뛰쳐나온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머리가 도저히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스스로 포기해버린 바보는 알겠지?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이, 제 치열했던 10대 시절이 어떻게 저런 저급한 상상력으로 더럽혀질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 분노는 이내 제 부모님을 향한 모욕으로 번졌습니다. 내 부모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자식이 학교를 안 간다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단 말이냐.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팍팍해도 그렇지. 자식 교육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야. 안 봐도 훤하다 훤해. 얼마나 무식하고 상식이 없는 사람들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욕하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제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세요. 지금은 잠시 연락이 닿지 않을 뿐입니다. 오지에 계셔서요. 제 해명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딸이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겠다는데 연락조차 안 되는 부모가 있다니. 세상에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겠구나. 그래서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부모님과 연락이 닿은 후에 하고 싶습니다. 뭐? 결혼식도 안 하고 애부터 낳겠다고?
너 지금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그녀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리를 지르며 제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됐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한들 내가 믿을 것 같으냐. 네, 그 요망한 혓바닥으로 내 순진한 아들을 어떻게 홀렸는지는 몰라도 이 늙은 어미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 앞에서 부모도 없는 고아에 학력도 변변찮은 문란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은 시어머니가 자리를 뜬 후에야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해나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속물적인 구석이 있는 건 알았지만 너한테까지 이렇게 심하게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속은 따뜻한 분이야. 그냥 지금은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 그러시는 걸 거야. 시간이 지나면 분명 너의 좋은 점들을 알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응?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이 지옥과 같은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하는 것은 아닐까? 뱃속의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그것이 한국 시어머니들의 흔한 사랑 방식이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안 그러셔. 겉으로는 툴툴대도 자기 며느리, 자기 손주 끔찍이 아끼는 분이야. 곧 내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평생 함께 살아갈 사람은 남편이지 시어머니가 아니니까요. 남편만 내 곁에 굳건히 서준다면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라는 존재를 통해 얻은 충격을 아주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아직 미혼인 둘째 아들, 제 시동생의 결혼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지만 목소리는 큰아들인 제 남편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난 정말 네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그것도 여자 문제로 말이야. 싸늘한 정적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던 게지. 너 하나만 믿고 있다가 저런 여우 같은 것이 채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 그러니 내 동생만큼은 절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게 둘 순 없다. 그렇게 시동생의 맞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는 장수처럼 비장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큰 명분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당장 맞선을 보도록 하자. 내가 이미 다 알아봤으니 너는 몸만 나가면 된다. 거기 나오는 아가씨들은 이미 집안 어른들이 한번 걸러낸 보석 같은 아이들이니 조건 같은 건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 후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죄악이 되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면전에 대고 자신이 꿈꾸는 완벽한 며느리의 조건들을 읊어댔습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은 바로 학벌이야. 그 사람이 나온 대학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한눈에 보이지. 그런데 넌 과거도 미래도 없는 아이야. 여자는 특히나 학벌이 중요해. 왜냐? 자식 머리는 엄마 머리를 닮는다잖니. 뱃속에 내 아이는 또 어쩔 거냐? 내 아이가 커서 엄마는 왜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 어머는 왜 이렇게 무식해? 하고 물으면 넌 뭐라고 대답할 테냐? 그 잔인한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시동생은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니, 뭘 그런 걱정을 하세요? 제가 형처럼 여자 얼굴 하나 보고 인생을 망칠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는 모든 조건이 완벽한 여자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야 내 아들이지. 부디 너는 내 형처럼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은 하지 말아다오. 저는 졸지에 한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듣고 있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생각하며 이 끔찍한 시간들이 제발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는 것밖에는요.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나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첫 손주를 품은 며느리한테 어떻게 저런 막말을 하실 수 있는지. 내가 아들인데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당신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남편은 제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당분간은 엄마 연락도 받지 말고 찾아오셔도 문 열어주지 마. 내가 다 막을게. 이건 정말 아니야.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저는 잠시나마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 어쩌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 평화는 단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집안의 모든 공기를 찢을 듯이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않는 마치 문을 부술 것처럼 광기 어린 소리였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지옥의 사자처럼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오냐 살아있었구나. 나는 또 내가 손가락이라도 부러져서 전화를 못 받는 줄 알고 걱정돼서 와봤다. 감히 시어미의 전화를 무시해? 역시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하는 집마다 이렇게 천박한 티를 내는구나. 그녀는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와 매서운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집골이 이게 뭐니?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을 거면 최소한 집구석이라도 반질반질하게 닦아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녀의 손가락이 먼지 한 톨 없는 테이블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입덧한다고 엄살은 그것도 다 정신력 문제야. 정신력이 약해 빠졌으니 몸도 따라서 게을러지는 게지. 그날 이후 저희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쳐들어와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저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작은 보금자리마저 지옥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리면 바로 받았고 오라고 하시면 군말 없이 달려갔습니다. 차라리 내 한 몸이 고된 것이 우리의 공간이 더럽혀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집안 대청소하는 날이다. 저기 쌓여있는 빨래부터 시작하거라. 오늘은 내가 귀한 손님들을 초대했으니 내 실력 발휘 좀 해봐야겠다. 입덧으로 속이 뒤집히는 와중에도 저는 시댁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요리를 시킬 때면 제 존재 가치를 시험하려는 듯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모든 실력과 정성을 쏟아부어 완벽한 잔치상을 차려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음식을 맛보고 아주 조금이라도 저를 다시 봐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성된 요리를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나마 쓸모가 있을까 했더니만 손님상에 어디 이런 걸 내놓으라고 만든 게냐? 나를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한 게지. 아까운 재료만 다 버렸구나. 그리고 손님들이 도착하자 저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음식 준비 다 끝났으면 이제 그만 가보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출장 요리사나 파출부 취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제 손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이렇게 남산만한데도 고생이 많네. 이거라도 받아요. 힘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싸우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저 사람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굳게 닫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몸이 쇠뭉치처럼 무겁고 배가 싸르르 아파왔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이후 처음 느껴보는 불길한 통증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뭐?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오늘 우리 집안에 얼마나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 줄 알면서 끄병 부리지 말고 당장 튀어오지 못해?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또 집으로 쳐들어올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와 쉬지 않고 울려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뿐이었습니다. 꿈을 대지 말고 서둘러라. 손님들 곧 도착하신다. 재료를 손질하던 중 배를 쥐어짜는 듯한 강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딜 가려고?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알아채고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파요. 꾀병도 가지가지다. 손님들 오실 시간이 다 됐는데 내가 지금 가면 이 음식들은 다 어떡할 거냐? 오늘은 그냥 배달 음식 시켜서 대접하시면 안 될까요? 미쳤어? 내가 손님을 초대해놓고 어떻게 그런 싸구려 음식을 내놓으란 말이냐. 병원을 가더라도 이 음식은 다 끝내놓고 가야 한다. 그녀는 온몸으로 저를 막아섰습니다. 제발 비켜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제 다리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끔찍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후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쇼를 하는 것이라며 제 뺨을 때리고 몸을 흔들어 깨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실려간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의사는 제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와 남편은 차라리 아이를 낳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편이 낫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답답했지만 적어도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피해야만 하는 걸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걸까? 어쩌면 나만 사라지면 이 모든 갈등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나만 없으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텐데 내가 괜히 끼어들어 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한없이 우울함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뜻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병실을 쓰는 다른 산모들이었습니다. 그 좁은 병실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배가 부르는 여자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남편 흉을 보기도 하고 태어날 아이의 옷을 자랑하기도 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전우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한국이라는 낯선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아가 이 언니 말 잘 들어? 옆 침대의 산모가 제게 쑥덕거리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야. 그냥 라디오 소음처럼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거지. 그러다 말이 좀 끊긴다 싶으면 영혼을 듬뿍 담아서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야. 추임새요? 응, 어머님 역시 대단하세요. 제가 정말 어머님 덕분에 또 하나 배우네요. 이런 거.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저 그분이 혼자 신나서 계속 떠들게 놔두는 게 포인트야. 사람은 자기 말에 호응해주면 자기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거든. 또 다른 산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절대 우리 시어머니는 왜 저럴까? 이런 고민하지 마.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고민이야. 그냥 원래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은 원래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특이한 종족이라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차라리 편해져.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그런 거니까. 그 말들은 제게 거대한 충격이자 기묘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모욕과 상처가 온전히 제 탓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것은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지 않으련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정말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저는 찢어질 듯한 고통 끝에 제 생애 가장 아름다운 보물을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나의 아기. 그 작은 생명체를 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모든 시름과 고통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그 차가운 눈빛도 더 이상 제게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제 세상은 오직 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 부모님이 새로운 타겟이 되었습니다. 너 혹시 고아니? 부모가 없는 거면 차라리 다행이지. 어떻게 딸 자식이 자식을 낳았는데 아직까지 연락 한 통이 없을 수가 있어? 너 진짜 부모가 있기는 한 거니? 얼마 전에 연락됐어요.
지금 아프리카 오지에 계셔서 당장은 못 나오시는데요. 그래도 저희 아기 보고 싶다고 최대한 빨리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거짓말. 요즘 세상에 연락 안 되는 곳이 어디 있고 일이 중요했자 딸 출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내 부모 혹시 죄 짓고 도망 다니는 범죄자들 아니니? 그래서 한국 땅을 못 밟는 거 아니냐고.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품에 안겨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실 언니들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뭐? 어머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믿지 않으실 거잖아요. 제 포기는 시어머니에게는 항복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한 시어머니 얼굴에는 저를 완벽하게 길들였다는 오만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 침묵을 항복으로 제 체념을 복종으로 완전히 착각하신 것이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 앞에 앉아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렁뱅이가 임신 공격 하나로 우리 아들 같은 귀한 남자를 낚아치으니 내 팔자 제대로 핀 것 아니냐? 그 말은 이제 제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 같을 뿐이었죠. 그런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빈둥거리며 놀 생각이야? 이제 입도 핑계도 못 댈 텐데 너도 슬슬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할 것 아니냐? 아이는 아직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느라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는 제게 빈둥거리며 논다는 표현을 쓰는 시어머니가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요, 어머님. 적어도 돌은 지나야 새로운 일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핑계는 애가 돌이 된다고 네가 일을 할 것 같아? 어림도 없지. 나는 네가 내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집에서 편히 노는 꼴, 눈 두고는 절대 못 본다. 시어머니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딱한 사정을 봐서 특별히 일자리를 하나 알아봤다.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순대국밥집을 열었는데 마침 주방 아줌마가 필요하다더나. 너한테는 아주 감지덕지한 자리지. 순대국밥. 제가 뉴욕에서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던 섬세한 프랑스 요리도 화려한 이탈리아 요리도 아닌 순대국밥집 주방 아줌마라니. 헛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바쁠 때 잠깐 하루 5시간씩만 일하면 월급으로 100만 원이나 준다더라. 그 시간에는 애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서 일해라. 알겠니?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병실 언니들이 가르쳐준 비법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님, 순댓국밥은 제가 참 좋아하지만 아쉽게도 제 전공 요리는 한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은 없고요.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구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모아둔 돈이 아직 있어서 남편에게 손 벌릴 일은 없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설령 제 돈이 다 떨어진다고 해도 저희는 이제 한 가족인데 같이 벌어서 같이 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 봐라, 이것 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배운 게 없으니 엄치도 없는 게지. 어디 감히 내 아들에게 기생충처럼 빌부터 살 생각을 해? 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정중한 거절은 시어머니에게 더 큰 분노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공격할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토록 바라던 완벽한 조건을 갖춘 둘째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드디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인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시동생의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꾸민 여자였습니다. 유라 씨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누가 봐도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란 티가 역력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다닌다는 자기소개가 이어지자 시어머니의 입은 귀에 걸릴 듯 활짝 벌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야 드디어 제대로 된 며느리를 보는구나. 시어머니는 제 존재는 완전히 잊은 듯 유라 씨의 손을 붙잡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이렇게 학교도, 직업도, 집안도 반듯한 아이를 봐야 하는 것인데 말이다. 그 말은 명백히 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또 왜 이러세요? 저랑 약속하신 거 잊으셨어요? 자꾸 이러실 거면 저 그냥 일어날게요. 일어나긴 어딜 일어나. 시어머니는 남편을 쏘아붙이더니 이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조금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큰애야, 드디어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쓸모있는 일을 할 때가 왔다. 네? 자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맏며느리가 시동생, 시누이 결혼을 다 책임지는 법이란다. 그러니 이번 결혼식은 내일이다 생각하고 내 몸을 갈아 넣을 각오로 열심히 준비하거라. 시어머니의 논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 동서들 유라 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바쁜 몸 아니야. 그러니 결혼 준비 같은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을까. 그러니까 너처럼 집에서 노는 사람이 굳은 일, 몸 쓰는 일은 알아서 다 해야 하는 것이야. 알았지? 엄마, 그건 정말 아니죠. 우리도 아직 결혼식을 못 올렸는데 해나 씨가 어떻게 동생 결혼 준비를 도와요? 내가 너희들 결혼식을 하지 말라고 했더냐? 제 엄마 아빠라는 작자들이 나타나야 식을 올리든 말든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너희도 결혼할 거라면 이번 기회에 동생 결혼 준비하는 거 도우면서 미리 배워두면 얼마나 좋아. 남편은 분노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모욕적인 순간에도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자 형제 하나 없이 타지에서 외롭게 자라온 제게 동서서라는 존재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숨막히는 시댁에서 유일한 내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저는 차마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남편의 말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기대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덫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손으로 직접 호랑이 굴에 발을 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들 유라 씨를 나란히 앉혀놓고 시작부터 명확하게 서열을 정리하셨습니다. 유라, 너는 똑똑하고 배운 아이니 결혼 준비처럼 머리 아픈 일에 신경 쓸 것 없다. 그저 제일 예쁜 드레스 고르고 제일 좋은 예물 고르는 데만 집중하거라. 그리고는 저를 향해 싸늘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는 비록 나이는 많아 형님이지만 아는 것이 없으니 똑똑한 동서한테 하나하나 배워야 한다. 동서가 시키는 일은 무조건 군말 없이 잘하고, 알겠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형님한테 일을 시켜요,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손아랫 사람으로서 잘 모실게요. 유라 씨는 천사 같은 얼굴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잠시 제 어깨에 머물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 가치를 이미 다 측정했다는 듯한 오만한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정말로 제게 깍듯하게 대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탁은 교묘하게 저를 하녀처럼 부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회사 회의 중이라서요. 웨딩드레스 숍에 전화해서 예약 좀 변경해 주시겠어요? 형님, 제가 지금 외근 나왔는데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 사이즈 좀 재서 보내주시겠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끔찍한 착각이 산산조각난 것은 스튜디오 촬영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유라 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제가 깜빡하고 촬영 때 입을 한복을 아직 못 찾아왔어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 형님이 대신 좀 찾아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었습니다. 저는 두 말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그 한복이 명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지은 거라 엄청 비싸고 귀한 거거든요. 절리 구겨지면 안 되니까 택시 같은 거 타지 마시고 사람 없는 한적한 시간에 버스에 서서 호의 모셔오셔야 해요. 아셨죠? 그녀의 지나치게 세세한 지시에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그저 그녀가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복을 들고 집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그녀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는 한복 치마 끝에 잡힌 미세한 주름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를 추궁했습니다. 제가 구겨지지 않게 조심해서 들고 왔는데요.
제가 분명히 버스를 서서 타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 딱 보니 택시 뒷자리에 잠시라도 앉았다가 생긴 주름이네요.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랑 부딪혀서 옷이 상할까봐 일부러 택시를 탄 거였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동서, 지금 말이 좀 심하네.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건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운정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그 순간 유라 씨의 입가에 경멸 가득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윗사람은 개뿔, 나이 많은 게 벼슬인 줄 아나. 뭐라고? 어머, 제가 속마음을 말해버렸네요. 귀는 잘 들리시나 봐요. 그렇게 어릴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녀는 한 걸음 제게 다가서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중졸이 뭐예요, 중졸이. 제가 지금 형님이랑 한 집안 식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정말 형님 때문에 이 결혼 엎으려고 한 걸 제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형님 행세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형님은. 그냥 제가 시키는 일이나 조용히 처리해 주시면 되는 존재, 딱 그뿐이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리석은 희망이 그녀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령처럼 시댁을 오갔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그는 당장이라도 동생의 결혼을 엎어버릴 것처럼 분노했지만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어머니 한 사람만으로도 지옥인데 동서까지 적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그림자처럼 지내는 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날, 저는 또다시 그 불편한 가족 식사 자리에 불려나가야 했습니다. 식사 장소는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렵다는 최고급 호텔 뷔페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 역시 유라 씨의 작품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님 첫 생신이라서 정말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여기 총괄 셰프랑 저희 아버지가 아주 막역한 사이시거든요. 내가 특별히 부탁해서 겨우 한 자리 뺐답니다. 세상에 어쩜 우리 유라는 못하는 게 없니?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너처럼 귀한 며느리를 얻고 이런 호사를 다 누리고 사는구나. 시어머니와 유라 씨는 서로를 칭찬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부 사이인 양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저 묵묵히 접시에 음식을 담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음식들은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특히 이름 모를 채소들과 허브, 그리고 독특한 드레싱으로 버무려진 샐러드 코너는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샐러드는 그 레스토랑의 자존심이자 기본기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만난 수준 높은 요리에 심취해 잠시나마 제 처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담아온 샐러드 접시를 본 시어머니와 유라 씨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쯧쯧 아무리 고급스러운 데를 데려오면 뭘 하니. 사람이 싸구려니 입맛도 싸구려죠. 비싼 음식들은 다 놔두고 풀떼기만 뜯어먹는 꼴 좀 봐. 내가 창피해서 정말 어디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 어머님, 뭘 그리 실망하세요. 미식가 집안은 3대에 걸쳐서 태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좋은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으니 저게 맛있는 건지 아닌지 구분할 능력이 없는 거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들의 모욕적인 말들이 제 귀에 날아와 박혔지만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짓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야, 그만 먹을 거면 가서 음식이나 더 가져와. 시어머니가 턱짓으로 스테이크 코너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이지? 가서 스테이크나 잔뜩 받아와. 비싼 거니까. 눈치 보지 말고 여러 장 받아오고. 아까 보니까 한 사람당 한 장씩만 주던데요. 그럼 한 장 받고 다시 가서 줄 서면 될 것 아니야. 넌 정말 그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니?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생각을. 저는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조용히 일어나 스테이크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기계적으로 스테이크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지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선거림의 중심에는 새하얗고 빳빳한 요리사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왕처럼 여러 명의 보조 요리사들을 거느린 채 홀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음식들을 점검하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모습에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유라 씨가 말했던 그 유명한 셰프가 바로 저 사람이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저 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스테이크를 받아 자리로 돌아가려던 바로 그 순간 그 셰프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모든 요리사들이 그의 갑작스러운 멈춤에 당황하며 덩달아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리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외침은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크고 우렁찼습니다. 오 마이 갓. 마리아.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그는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스테이크 접시를 든 채 어정쩡하게 서 있는 제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세상에, 당신을 한국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당신의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렇게 당신을 직접 만나다니 나 정말 오늘 운이 좋은 날인가 봅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 셰프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특히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와 유라 씨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붙잡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자신을 따르던 모든 요리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들 이분께 정중히 인사드려. 이분은 바로 나의 요리 스승이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멘토, 천재 셰프 마리아 씨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뒤에 일렬로 서 있던 보조 요리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그 소란에 결국 호텔 지배인까지 달려왔습니다. 셰프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지배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게 다가와 자신의 명함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마리아 셰프님, 혹시 저희 호텔에서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봉은 업계 최고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은 육아 때문에 쉬고 있어서요. 어떤 조건이라도 맞춰드릴 테니 부디 꼭 한번 연락 주십시오. 셰프와 지배인이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가고 나자 레스토랑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유령 같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온 시어머니와 유라 씨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설이니? 저 사람들이 왜 너한테 셰프라고 부르면서 인사를 해? 너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야?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분들. 예전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저한테 요리를 배웠던 제자들이에요. 그날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레스토랑 한복판에 내려앉은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님과 동서의 얼굴은 말 그대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가 실은 자신들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의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하며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정이나 이해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제 삶이 그들의 저급한 상상력에 더럽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의사셨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두는 안락한 병원을 박차고 나와 국경 없는 의사회에 몸을 담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평생을 떠돌아다니셨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따라 전쟁터의 포성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고 흙탕물을 마시며 허기를 채우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보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끓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네, 저는 공부를 못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재미있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과 칼이 지배하는 주방이라는 세상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재능을 알아봐 주시고 당신들의 옛 동료분이 계신 세계 최고의 호텔 조리학교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17의 나이에 칼을 잡았고 졸업과 동시에 열린 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며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메스를 드는 것이나 요리사가 손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칼을 드는 것이나 결국은 같은 마음이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방에 틀어박혀 요리만 하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법도 사랑하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무작정 다가와준 남편에게 그토록 쉽게 마음을 열었고 시어머니와 동서의 그 모진 말들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시어머님과 동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독립한 이후 두 분은 정말로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전쟁 지역에 계셨던 탓에 그 누구와도 연락이 닿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휴가를 보내시겠다며 한국에 오신 부모님은 처음 만난 사위에게 두둑한 용돈을 쥐어주시며 등을 두드려 주셨고 난생 처음 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제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신 덕분에 저는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저를 스카우트하던 호텔 지배인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저는 다시 하얀 요리사 복을 입었습니다. 주방은 제게 전쟁터이자 놀이터였고 가장 치열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자 시댁의 모든 막말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학력도 제 과거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둘러싼 조건이 바뀌자 저를 대하는 그들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기대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변화는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에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한 번 더 할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부당한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며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예상밖 사연이었습니다.